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의는 2차 그 유형 분석에서 우리가 콘덴서 2차단에 용량 감퇴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콘덴서가 용량 감퇴된 그 부분 말고, 콘덴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제가 3년 이상 되면 자연 용량 감퇴가 되기 때문에 배가 부른 콘덴서, 즉 용량 감퇴된 콘덴서 이외의 것도 다 갈아주는 것이 나중에 재코를 방지하는 아주 그 중요한 재코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불량난 우리 뻥방지 지그를 통해서 얘를 220V를 인가했을 때 회로가 쇼트 안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콘덴서를 전부 다 갈아놓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이제 오늘은 립스보드에 용량 감퇴된 콘덴서 이외의 모두를 교체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콘덴서를 디솔더링 할 때 뭐 납을 갖다 요즘은 법상으로 무연납보다는 유연납보다는 무연납을 쓴다 그랬죠. 융점이 40도 이상 높습니다. 무연납이. 또 납이 오래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산화가 돼서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디솔더링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젤프락스를 붓으로다가 좀 도포를 해서, 그죠? 인두나 또 열풍기를 이용해서 하면 잘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납을 갖다 솔더링 할 때나 솔더링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젤프락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콘덴서를 간 다음에 2차 측의 출력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봐야 돼요, 그죠? 먼저 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콘덴서를 그 디솔더링 할 때는 보통 인두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립스보드가 단면 기판 같은 것들은 우리가 디솔더링 툴, 뭐 저가와 고가가 있는데 인두기하고 납 흡입기가 결합된 이 디솔더링 장비를 전번에 저가 장비를 제가 장비 부분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립스보드를 가능한 디솔더링 할 때는 이 디솔더링 툴을 좀 이용해요. 이 상당히 흡입력이 좋고, 그래서 인두기하고 수동 납 흡입기를 양설에 갖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해서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요걸 써가지고 좀 디솔더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콘덴서를 전부 이 디솔더링하고 제거하고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콘덴서들이 지금 이 그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용량이 다 틀립니다. 1차 단과 2차 단에 2차 단에 그 5V 공급해주는 콘덴서하고 인버터 쪽에 공급해주는 12V의 그런 콘덴서 용량들이 다 틀려요. 이게 필터링 콘덴서가.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갖다 디솔더에 빼놓고 그다음 용량 확인해 갖고 지금 그 새로운 콘덴서를 요 자리에 좀 다시 삽입을 해 놓고, 또 다음 콘덴서를 디솔더링해서 빼고 새로운 콘덴서를 그 자리에 그 용량을 끼고 이래야지 되지, 다 빼는 상황에서 이쪽 자리가 콘덴서 용량이 어떻게 돼 있지? 하고 하면 잊어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 자리는 항상 제 용량에, 그죠? 정전 용량에 내압을 가진 콘덴서를 써야 된다. 그게 이제 기준인데, 저도 초년 시절에 무조건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용량이 뭐 있었지? 헷갈리더란 말이죠. 물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대충 그 초보자들이나 또 이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또 메모지에다 이렇게 적어 놓을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를 뺀 다음에 하나를 삽입을 하고 안 빠지게 이 다리를 양쪽으로 비틀어 놓으면 콘덴서가 안 빠지니까, 그죠? 뭐 그런 실수를 또 범하진 않겠죠. 그래서 탈거해 놓고 바로 삽입해 놓지 않으면은 이 콘덴서 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작업 요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렇게 작업하는 것이죠. 이 디솔더링 툴은 우리 작업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빼고 나서 끼고 또 하나 빼고 나서 그 용량 끼고, 그러면 나중에 콘덴서 용량이 상회한 것을 그 자리에 끼는 실수를 우리가, 그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솔더링 툴은 물론 뭐 하나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인두기하고 수동납 흡입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는 괜찮지만, 뭐 네다섯 여러 개 들어왔을 때는 이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뭐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이제 디솔더링 툴을 이용하면 우리 작업이 완전히 좋은 거죠. 그죠?
그 한 손으로다 납 흡입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인두기를 해서 그죠 하다가 또 안 빠지면은 또 납을 또 덧칠해 가지고 또 뒷솔더링하고 이런 것이 참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인두하고 흡입기가 같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납이 안 떨어졌다 또 한 번 얘가 해갖고 그 납 흡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빠지니까 상당히 작업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쓰기를 바라고요. 요게 지금 아마 그 인터넷에서 국내엔 좀 비싸고요. 해외 구매를 통해서 제가 이게 한 6만원 선인가 5만원 선이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8만원 넘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콘덴서 용량 감퇴를 다 빼고 하나 삽입하고 하나 빼서 삽입했잖아요. 그럼 이제 삽입할 때 잘못하면 리드가 빠져버리니까 삽입할 때 리드를 갖다가 한 45도 구부려 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안 빠집니다. 그죠? 그 상황에 다 교체했다면 이제 다 새로운 콘덴서가 삽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인두기로다 솔더링 하면 되겠죠. 그죠? 솔더링 하면. 그래서 납을 흡입할 때 뒷솔더링 툴을 이용하면 이 산화되님이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뭐 그 솔더 윅으로다가 잔납을 갖다 제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립스보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솔더링 해주면 되겠죠. 그죠? 솔더링 할 때 이제 우리가 초보자들은 어떤 학원이나 가면은 그죠? 맞는 기판에다 놓고 납땜 이거 인두기 납땜하는 기술도 배우죠. 그죠? 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P자 모형을 그죠? 갖게끔 납땜을 해라. 납이 인두기는 납을 입혔을 때 그죠? 반짝반짝하게 좀 거칠지 않게 해라. 그런 뭐 요령을 가르쳐 주면서 무지하게 연습을 시키죠. 또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은 실업계 공고를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작과 같은 경우는 그 맞는 기판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는 맞는 기판에다가 그죠? 이 인두기로 납을 솔더링하는 그 방법부터 그 기초 단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게 시켰겠죠. 그래서 요것도 냉납이 나지 않게끔 살짝 하면 이게 겉에는 납이 덮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회로와 이 리드가 떨어져 있는 냉납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납을 여기다가 솔더링 할 때 좀 약간 납을 묻혀 갖고 여기다 대고 있으세요. 한 몇 초간. 그럼 납이 이제 이 홀과 리드에 딱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요령이니까 물론 여러분들 뭐 잘 하시겠지. 그죠? 하지만 뭐 높아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납을 갖다 묻혀갖고 될 때 여기다 한 2, 3초 더 대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요 홀 있죠. 랜드에 여기 이 기판이 회로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 붙게끔 해주니까 그죠? 이제 이거는 단면 기판이니까 없지만은 양면 기판 예를 들어서 AD 보드라든가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적층 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층, 4층, 8층, 12층 이루어졌는데 이 홀 안에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기판이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다면 홀이 이렇게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로를 간단하게 해서 이거 여기 요 랜드라 하는데 여기다 이게 회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면 옛날에 뭐 그 뭡니까 그 드릴 같은 걸로 이걸 뚫을 때 잘못 뚫으면 여기 있는 게 끊어져 버린단 말이죠. 적층 기판이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솔더링 해드려도 회로가 끊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단면 기판 같은 건 회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만 회로가 있는 거예요. 적층 기판에는 안에도 이 홀에도 이 동판으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회로들이. 그러니까 이 단면 기판은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죠? 여기 회로 하나만 돼 있기 때문에 적층 기판은 틀리다는 얘기. 적층 기판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은 뭐 굳이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 냉납이 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솔더링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이거 나도 그렇게 해요 하게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강의를 듣는 분은 거의 초보자고 입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솔더링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리드를 납땜을 여기다 납땜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다 납땜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이만큼 길게 잘라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얘가 장차 갔을 때 밑에는 샤시 부분이란 말이죠. 이 쇼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요 납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그 바짝 해서 자르시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지금 뭐 컴퓨터 가게에서 수리해서 한번 일 넘어보면 이 리드가 이렇게 길어 가지고 불규칙하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그럼 이 부분이 여기가 닿았을 때 그죠? 이게 플러스 전해 콘덴서의 마이너스 부분은 샤시도 마이너스 관계없지만 이 플러스 부분이 길어가지고 샤시에 닿다는 어떤 증상 생기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납을 이렇게 입힌 이 부분에 바짝에서 리드선을 좀 잘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쇼트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 후속 처리하는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많아요. 뭐 수리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안 그러겠지만 수리를 입문하시거나 수리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솔더링 한 다음에 우리가 항상 남는 게 뭐 찌꺼기가 남는데 프락스 성분이 남습니다. 그죠? 그걸 그대로다가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프락스 성분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죠? 회로에 지지장을 좀 초래하고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누가 안에 뜯어서 보여요? 누가 봅니까 그거를? 그런 수는 있지만은 이왕 우리 수리맨은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뒤처리도 좀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더링한 부분에 남아있는 그죠? 지저분한 프락스 성분을 우리가 TC를 이용해서 세척소로다가 깨끗이 세척해 주는 것이 우리 수리맨의 어떤 최종적인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척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다. 그죠? 대부분 이제 어디서 하나 두세 군데 거쳐서 온 것들 보면 뭐 거의 초보자니까 뭐 다시 오겠죠. 보면 전부 다 이거를 세척을 안 한 사람들이 99%라는 걸 봤을 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지금 이렇게 본인이 솔더링한 부분에 잔 프락스는 깨끗이 제거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저희가 이제 콘덴서 간 거는 원칙적으로는 요 부분에 콘덴서 몇 개가 용량 감퇴가 됐는데, 그죠? 용량 감퇴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에 뭐 이상이 없어서 뭐 안 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 다른 부분도 얘가 용량 감퇴가 됐다면 용량 감퇴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요 인버터 요 튜닝 콘덴서부터 다 갈아주는 게 좋죠. 그리고 1차 단에 보면 요 조그만 콘덴서 22마이크론가 그 상 용량이 작은 게 있습니다. 그죠? 20마이크로 50V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작은 용량을 쓰는데 얘는 뭡니까? 그죠? 얘는 PWM의 VCC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그죠? 10에서 18V 사이가 들어가죠. 이쪽으로. 뭐, PWM에 따라서, VC 전압이 요구하는 전압이 있기 때문에 이 콘덴서를 통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콘덴서 용량 감퇴가 되더라도 전압이 출렁거리게 되는가. 그래서, 펄스 발전할 때 장애요인으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거 갈아야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콘덴서가 가격이. 콘덴서 하나에 100원 하나요?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갈지 말고 요 세 개만 갈아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반드시 6개월 안에 재콜이 들어옵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런 부분도 우리가 갈아주는 것이 좋다. 그죠?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이렇게 깔끔하게 교체를 해줬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볼게요. 젤 프락스는 항상 끼고 다니세요. 그죠? 젤 프락스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좀 좋은 걸 쓰셔야 돼. 저기 뭐 대륙에서 건너온 뭐 그런 아주 질 나쁜 것들, 뭐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나쁜 것들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콘덴서가 이게 지금 산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솔더링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젤 프락스를 좀 많이 좀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더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적당량을 발라라. 적당량은 여러분의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죠. 열풍기 온도 몇 도로 합니까? 인두기 몇 도로 해야 돼요? 그거를 물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장비의 특성, 본인의 어떤 그 매장의 환경, 그죠? 주변 온도 그런 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만들어야지. 300도로 과하세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프로파일의 그 온도 프로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끔 해야죠. 이렇게 하면 바로 쏙 빠지죠. 자, 이렇게는 나 뒹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뽑고 나서 이게 용량이 얼마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뽑았다 그러면 뭡니까? 그 용량을 갖다 여기다 꽂으세요. 바로. 그죠? 뭐 저 같은 건 그냥 하는데 초보자들은 몰라요. 용량 이 자체를. 그러니까 뽑았다 그러면은 콘덴서 하나 꼽았죠. 그 제 용량 이런 식으로 양쪽 리드를 안 빠지게끔 구부려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안 빠지니까. 그럼 다음 콘덴서 작업을 한단 말이죠. 디솔더링 소리 참 좋아요. 그죠? 쏙쏙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 작업성도 좋고
자, 이제 또 하나 뺐죠. 자, 용량을 한번 정전 용량을 확인하고 내압 확인하고, 내압도 많이 확인해야 되죠.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니까 그 지금 그 용량 감퇴된 내압하고 같은 걸 쓰거나 약간 높은 건 괜찮아요. 16V라면 16V 없다면 25V 써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더 좋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리를 구부려 놓고, 이렇게 실수는 안 한단 말이죠. 다 해갖고 용량이 모자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죠. 그죠? 우리가 뭐 수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려고 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겨요? 그 용량을 모르면, 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창고에 딱 있다가 또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이런 콘덴사들은 보면요, 제가 어떤 메이커로 얘기하지만 상당히 아주 저질 콘덴사들이 많습니다. 예. 자, 다시 꽂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하나만 구부려 놓으면은 홀에서 리드가 빠지지가 않으니까, 그죠? 실수를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초보자, 이거 좀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잘 보세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수리는 좀 오래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치를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하우를 드리는 거죠. 제가 하다 좀 많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다리만 구부려 놓으면은 좋아요. 왜냐면 메이커마다가 똑같은 콘덴서를 그 자리에 쓸 수도 없는 거고 회로 설계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량을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PWM이 만약에 손상이 됐다, 세라믹 분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뭐 딱 회로 따라가면서 VCC가 어느 거다 그래서 비슷한 거 같다가 우리가 다 데이터시 찾아갖고 봐야 되는데, 예? 콘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놓으면은 솔더링 할 때도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까지 요 뒷솔더링 하는 걸 끝까지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죠? 자, 용량 확인하고요. 내압 확인하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압이 같은 내압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가 없다 그러면은 같은 정전 용량에 내압이 그거보다 낮으면 안 돼요. 높은 거는 관계 없습니다. 16V 다음 25V, 또 25V 쓰는 데가 없다면 35V 써도 관계는 없어요. 단 뭐냐면 내압이 좀 큰 콘덴사들이 좀 등치가 커요. 근데 거의 홀에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도 지금 제 용량이 없어가지고 제가 약간 좀 큰 거 16V 말고 25V를 쓰다 보니까 약간 콘덴서가 좀 몸집이 큽니다. 근데 관계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또 고지식한 우리가 수리 입문자들은 같은 거 껴야 되는 줄 알고 또 주문해가지고 한 2, 3일 또 걸리죠. 그러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요 강의 보면서 디솔더링 툴, 저가 장비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면 작업성이 좋다 보니까 인두기로 잘 안 빠지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 많이 짜증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PWM VCC 콘덴서, 저는 VCC 공급용 콘덴서까지 이제 제거를 하시고요. 끼면 마지막으로 이제 콘덴서가 꽂히는 겁니다. 22 마이크로 50V 짜리죠. 50V가 없다 그러면 뭐 100V짜리 꽂으세요 그냥. 예. 뭐 저항 같은 경우는 그 용량을 꼭 맞춰줘야 되겠지만은, 그죠? 콘덴사는 이제 용량은 같아야 되지만 내압은 좀 높은 게 써도 관계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솔더링 해줍니다. 그죠? 솔더링을. 자, 이게 리드가 약간 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콘덴서를 밀면서 다시 솔더링 하면은 제자리를 찾아가죠. 예. 콘덴서가 리드가 이 PCB 위에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더링 하고
인두기를 양쪽 대고 콘덴서를 밑에서 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콘덴서 쏙 위로 올라오죠. 예,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거 작업하기 전에 뭐 앞단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콘덴서 갈기 전에 일단은 그죠? 뻥 방지 지그를 통해서 회로가 쇼트된 게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상황.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용량 감된 콘덴서를 이렇게 먼저 가시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죠? 전원을 인가해 가지고 제대로 2차 단의 출력이 나오는지 그죠? 점검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 SMP 체크할 때 1차단 EMI 필터서부터 1차 정유소 잘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미련한 방법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SMPS는 2차단에 5V, 12V를 정상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EMI 필터, 1차 정류, 스위칭,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2차 정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단을 재면 된다고, 2차단을. 2차단에서 제대로 5V, 12V가 나오나 하면 그 제대로 나온다면 그 SMPS는 정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차단은 재지 않고 EMI 필터 쪽, 뭐 브리지 다이오드, 뭐 이런 걸 다 앞단부터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낭비되는 시간이죠. 2차 단으로 해서 5V, 12V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게임은 끝났다. 근데 2차 단에 전압이 5V 단이 출렁거린다. 그럼 5V 단을 역으로다가 앞으로 점검해 나가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압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앞단 뒤져 나가는 거죠. 뒤져 나가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가 이 전원을 인가하고 2차단을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2차단부터 출력을 재라. 그리고 뭘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세척을 잘 하라 그랬죠? 자, 깔끔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제 그 프락스 성분이 제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량난 콘덴서 이외에 용량 감퇴가 됐을 것이다 가정해 가지고 이제 다 깔끔하게 갈아준 거죠. 그죠? 다 갈아줬습니다. 그죠? 이 보드는 유관 검사상에 어떤 그 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른 그 소자들은 좀 정상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빵방지 지그에서 쇼트가 없는 걸 확인했고 일단 용량 감퇴가 된 콘덴서만 갈아가지고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항상 2차단부터 출력을 검사하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20V를 인가를 하고요. 그죠? AC 200 인가를 하고 2차단을 먼저 출력하라. 항상 출력단을 먼저 재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했죠. 앞단을 하고 출력이 제대로 나오면 정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단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뭐냐? 전압이 아예 안 나오느냐? 나오는데 전압이 5V가 나면서 5V, 뭐 4점 몇 볼트, 3점 몇 볼트, 완전 출렁거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압이 우리가 이제 보통 나올 때는, 그죠? 정상적으로 나올 때는 이제 출렁거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출렁거리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근데 출렁거림 없이 정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정상이라고 봐야겠죠. 5V단. 5V단은 뭐라 그랬죠? 5V단은 AD 보드에 전압을 공급해주는 라인이다. 그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출력 전압이 콘덴서를 교체하거나 정상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럼 또 무슨 전압을 재야 되겠어요? 립스보드는 나오는 전압이 5V, 12V가 나왔죠. 옛날에 15인치는 3.3V도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12V, 5V죠. 자, 12V 단을 쟀더니, 그죠? 12V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출렁거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하기를 잘 봐야 돼요. 그죠? 이 전압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면 분명히 스위칭부에서 펄스 발진할 때 있죠. 펄스 발진할 때 어떤 온오프 신호가 왜곡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뭐 VCC 콘덴서까지 갈았지 않습니까? 그가 용량 감퇴가 되더라도 전압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펄스 발진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WM의 VC 전압은 미니멈 얼마에서 맥시멈 얼마라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 범위를 뭐 떨어지거나 그랬을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상이라 봐야 되겠죠. 이 회로는 콘덴서를 갈고 나서 정상 작동하는 립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작업을 해서 이제 220도 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310V가 충전되어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모르고 손을 여기다 스쳤다 그러면 감전이 된다죠. 그게 감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콘 방전기를 통해서 항상 220V 꽂았다면 빼면 반드시 대전화콘 내에서 방전기로 충전된 전기를 빼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작업 시에 감전을 방지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죠? 반드시 작업은 또 이것도 생활을 해야 돼. 저도 이제 이거 수리할 때는 그죠? 반드시 이 대콘 방전기를 옆에다 놓으세요. 이렇게 테스터 옆에 놓아가지고 바로바로 갖다 쓸 수 있게끔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리하는 수리 작업대가 있을 텐데 수리 작업대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러분들이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과정에서 제가 제 작업대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도 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환기시설 이런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편승 발전시켜서 더 좋게 만드시든가 아니면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많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콘 방전기는 반드시 충전된 전기를 빼내야 된다. 그래야 감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금 220을 꽂으면은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여기 충전된단 말이죠. 자, 일단 출력단부터 재라 이렇게 있었죠. 자, 5V단 잽니다. 5V단은 뭐냐면 이 인버터하고 멀리 떨어진 분은 우리가 5V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12V단 인버터 가까운 분이 12V단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감을 잡으면 되죠. 자, 얘가 12V단이라고 얘가. 자, 12V단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 아예 안 나오냐? 나오지만 전압의 출렁거리냐? 이걸 봐야 되겠죠? 얘는 정상이죠. 그죠? 정상입니다. 출렁거림이 없죠? 예. 이 회로는 완벽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옛날 그 립스보드들은 이 무버화식의 제품 있잖아요. 12V가 18V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불량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자, 이거 방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항상 방전을. 지금 여기는 뭐냐면 멀티탭에서 멀티탭 스위치를 내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무브화 시에 전압이 5V는 뭐 8V 12V단 18V 나오는 게 있었는데 무브화 시에는 그냥 전압을 부하를 연결하면 정상 전압이 나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보드들은 회로 개선이 많이 돼서 제 정전압이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헷갈려 했다고요 이거를. 자, 우리가 이제 립스보드를 수리했다면은 보통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AD 보드 연결하고 OSD 보드 연결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립스보드를 봤을 때 립스보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다. 즉 SMPS 파트와 인버터 또는 드라이보드가 통합된 보드를 립스보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SMPS는 수리가 됐지만 SMPS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인버터도 2차 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2차 단에 어떤 문제가 없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독으로다가 립스보드를 그죠? 인버터 분이 문제가 없는가를 간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AD 보드 연결하고 OSB 연결해서 파워 버튼 눌렀을 때 제대로 되나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버터를 동작하기 위해서 인버터는 어떻게 동작된다 그랬죠? 12V가 들어가서 인버터 쪽에 FET 드레인에 딱 12V가 대기하고 있고 12V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전압 강화를 통해서 VCC가 필요한 전압을 딱 공급해주고 있다. 그럼 인버터 동작돼요? 안 되죠. 인버터 쪽에 PWM이라는 그 속성은 뭐냐면 그죠?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신호가 들어와야 그죠? 온오프 신호가 들어와야 PWM이 발진을 해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죠? SMPS 단의 PWM 뭡니까? VCR만 들어가게 되면 걔는 펄스 발진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인버터부에 들어있는 PWM은 그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D 보드로부터 이네이블 단자를 통해서 온오프 신호를 PWM의 이네이블 단자 내지는 온오프 단자로 줬을 때 PWM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때 펄스 발진을 해서 스위칭을 해가지고 바로 CCF를 켜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립스보드 단독으로 할 때는 어떡하냐 간단합니다. 그죠? 저는 이게 전번 강의 옛날 강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5V 단에
꽂으면은 SMPS는 오토 방식이라고 했죠. 5V 10V가 나와요. 그러면 5V 단을 요게 지금 우리가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스위치잖아요.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여러분 OSD 버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한 라인을 갖다 5V 연결하고요. 한 라인을 이네이블 단자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CFL을 양쪽에 붙여가지고 얘를 누르면은 눌렀을 경우는 5V 신호가 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CCFL이 켜지겠죠? 온오프 신호를 주니까 PWM이 동작을 해가지고 스위칭을 해서 15,000V를 만들어서 AC 15,000V를 만들어서 CCFL을 켜주는 거니까 이 스위치를 뗐다 떨어지니까 CCFL 꺼지겠죠. 그래서 켜진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 정상이다, 인버터부도. 그래서 인버터부까지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하시면 되고, 그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5V 단자 하나 하고 이네이블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죠. 우리 지금 TV SMPS도 강제로 우리가 그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AD 보드하고 립스 보드 같이 통합을 해서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방법을 얘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AD 보드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케이블로 연결해서 들어갔고 CCFL 연결했고, 요건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CCFL 여러분들이 두 개, LED 같은 것도 통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테스트할 때 좋습니다. 이것도 간용 지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220V 인가한 상황에서 AD 보드에 OSD 버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당연히 여기 켜져야 되겠죠. 파워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이게 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이 립스보드 쪽에 인버터부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D보드 정상이죠, 당연히. 이게 통합 테스트가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눌렀을 때는 이 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요? AD보드의 MCU로 들어가서 MCU에서 안에 펌웨어가 연산을 해서 온오프 시그널을 어디 주냐, 이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서 어디를 주냐면 바로 이 립스보드 쪽에 이네이블 단자에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럼 이게 통해서 들어와서 어디 들어가냐? 인버터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PWM의 펄스 발진을 시작한다. 그죠? 온오프 신호 어디로 주냐? FET 드레인은 12V가 대기하고 있는데 드레인에서 소스를 흘러라 그러면 반드시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신호냐? ADB에서 넘어온 온오프 신호다는 얘기죠. 게이트에 신호가 들어갔으니까 그때 이제 뭡니까? 스위칭을 하는 거죠. 그죠? 스위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PWM이 온오프 신호를 게이트에 줘야, 그죠? 대기하던 12V를 스위칭을 해가지고 이제 DC를 AC로 만들어서 이 트랜스 일자측에 주는 거죠. 그러면 권선비에 따라서 유도 기전을 발생해서 이때 여기 이제 CCF로 이제 형광등이 켜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LED도 마찬가지죠. 온오프 시그널을 받아서 이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지금 드라이버 보드 또는 컨버터 보드에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이 시그널을 줬을 때 PWM이 동작해서 펄스 발진 신호, 온오프 신호 어디 주냐? FET 게이트에 주는 거죠. 그럼 대기하고 있던 드레인의 12V가 온오프 스위칭을 하면서 DC를 AC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LED반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할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다시 뭡니까? 걔는 쇼트계 다이와 LC 필터링을 통해서 DC를 승합된 DC 전압을 LED바에 공급해준다. 그것이 이제 LED 백라이트 방식의 모니터다. LED 백라이트 방식의 TV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원리만 알면 뭐 TV도 수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TV 강의 좀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TV 쪽은요 SMPS만 완벽하게 수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SMPS 파트가 한 70% 점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수리하는 게 뭐예요? LED 바에 LED 패키지가 나가서, 그죠? 하나가 단선이 되는가 쇼트가 나와서 화면에, 그죠? 소리는 나오는데, 그죠? 화면이 흑화 현상이 생기는 거 많이 발생받죠. 그래서 SMPS 쪽하고 LED만 수리만 잘하면 나머지 부분에 큰 부분은 문제는 없어요. TV 쪽도 AD 보드가 이렇게 작고 크죠. 왜냐면 부가이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튜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HDMI 단자도 있고, 또 뭡니까? USB 단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넓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냐? 콘덴서는 단골 메뉴고요. 근데 레귤레이터들 있죠? 어떤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그죠? 메인 전압을 받아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뭐 어떤 그 MCU가 원하는 거, 또 다른 어떤 게 원하는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레귤레이터를 써 있는데 그 레귤레이터 분량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게 TV 쪽은 제가 나중에
SMPS, TV SMPS 강좌를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를 좀 디테일하게 들으면은 그것만 수리 잘하면 되잖아요. 우리 모니터 리스보드 타입도 뭐 분량이 많아요. 이 분량 많죠? 그죠? 이거는 지금 누차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수리를 잘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TV라고 무슨 뭐 2차원의 세계는 아니다. 단지 부가 회로가 많고 하기 때문에 SMPS도 전력을 많이 먹히니까 PFC 회로하고 RC 공진회로가 들어서 전압을 갖다가 상승해갖고 힘있는 전기를 공급해줘야 TV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있다. 그 다음에 AD보드 쪽도 그죠? 부가 회로가 더 들어가서 그런 거지 실제로 동작 원리는 같다는 얘기죠. TV 쪽도 스케일러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스케일러 있잖아요. 그죠? 그 똑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결합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립스보드하고 AD보드, OSD보드, 그 다음에 CCFL 테스트용 CCFL을 결합해갖고 했더니 정상 족도. 그럼 얘는 정상인 거죠. 단지 좀 불안하다면 여기 지금 그 AD보드에 보더라도요. 이 콘덴서들이 있죠. 이 콘덴서는 왜 붙어 있다고 그랬죠? 어떤 5V 메인 전기를 주면은 그죠? 막바로 쓰는 게 아니라 전원 소자 인풋과 아웃풋 단에는 반드시 콘덴서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이즈를 한번 필터링 해주고 그런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항상 이 콘덴서가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방폭변이 있죠? 얘가 이 전해 콘덴서라는 얘기죠. 불안하면은 얘도 다 갈아줘 버리세요. 저는 이번에 원래는 가는데 제가 교육 차원에서는 일단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죠? 얘가 정상 가동되는지 안 보여드리려고 갈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한번 이제 가르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 갈아줬다면 얘도 다 갈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특히 요거 요 부분 이 큰 용량이 큰 콘덴서들이 용량 감퇴가 많습니다. 특히 또 어느 부분이 더 많냐? 여기 조금 요게 지금 5V가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FET에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떤 MC로부터 신호가 들어오면 게이트를 열어가지고 얘를 콘덴서를 통해서 VC션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요 VC션 콘덴서 얘도 용량 감퇴가 많아요. 그죠? 다 갈아주는 게 좋겠죠. 그죠? 아끼지 말고 콘덴서는. 근데 교육차에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동이 돼요.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영상을 띄워서 에이징을 걸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정상 가동되더라. 그죠? 근데 뭘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죠? 우리가 온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인버터가 동작되는 거 봤습니다. 하지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두 가지 신호가 가게 돼 있죠. 하나는 뭐냐? 인버터를 기동하기엔 온오프 신호가 그죠?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들어가서 폼웨어가 연산해서 5V 온오프 시그널을 갖다 인버터에 하나 주고 하나는 또 뭡니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또 연산을 하나 하게 되는데 뭐냐? 패널 VCC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기하기도 5V 게이트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죠? 스위칭 신호를 갖다가 MCU에서 준단 말이죠. 그죠? 줘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냐? LVDS 케이블 28, 29, 30번이 VCC 단자인데 이쪽에 5V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번 누르고 여기가 지금 제대로 5V가 이쪽으로 공급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만약 콘덴서 용량 감퇴가 되든가 아니면은 스위칭을 해주는 TR 또는 FET가 손상이 됐을 때는 5V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다 수리해놓고 이건 완전히 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뭘 했냐? 테스트할 때는 CCF에 인버터까지 테스트했다면 연결해가지고 얘가 정상 동작되는지 즉 패널을 기동시키기 위해서 VCS함이 들어가야 그죠? 그 타이밍 컨트롤러하고 LDI 칩, 그죠? LCD 드라이버 IC 영상 칩에 공급을 해줘서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5V를 받아서 그 영상 칩은 LDI 칩은 보통 5V에서 30V까지 먹히기 때문에 내부에 승합 회로가 있단 말이죠. 5V가 안 들어간다면 승합 회로가 기동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흑화 현상이 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5V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했더니 아주 정상입니다. 그죠? VC 전압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 수순을 거치시고요. 이게 28, 29, 30번이 VCC인데 이 핀이 이쪽에 1, 2, 3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보통은 여기가 돼 있는데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28, 29, 30번 앞에 2가 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VCC라고 표현해 놓은 건데 2가 안 빠진 이 LVDS 커넥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많이 해보시면은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또 다음 작업을 위해서는 또 무슨 작업을 해야죠? 데컴 방지를 위해서, 그죠? 우리 감전 유임 없애기 위해서 방전을 시켜야 되겠죠? 항상 이거는 필수 작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제가 하면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지금 결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지금 커넥터를 여기 AD 보드에 5V 전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과 여기에서 AD 보드에서 나가는 온오프 시그널 1로 들어가겠죠. 연결하시고 OSB 버튼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 우리 CCFL은 제가 이제 AD 바하고 그 다음에 CCFL 두 개를 갖다가 이게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꽂을 겁니다. 이게 싫다 그러면 여기 지금 5V하고 이네블 단자를 스위치로 연결해서 그렇게 테스트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CCFL 테스트용 CCFL 연결하시고요. 기초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시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시면은 공부 효과가 없으니까 전기전자 기초과정서부터 유튜브에 올려는 아주 친절하게 강의를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학원 가도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들 다 노하우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여러분 실력 그 배가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려고 이런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온오프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네블 신호가 여기 그죠? 이쪽에 인버터 PWM 들어가서 PWM 동작을 시작한 거죠. 좀 이따 꺼지죠. 왜냐면 영상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MCU가 판단하는 거죠. 영상 신호 안 들어오면 결점 모드로 들어가자 꺼지는 거니까 불량은 아니죠. 자, 눌렀을 때는 다시 이네블 신호가 PWM으로 들어가서 동작을 시작합니다. 스위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켜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간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결격 사유를 하나 발견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1차 유형 분석을 했을 때 뭡니까? 그죠? 전원은 들어갔는데 화면이 흑화 현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CCF를 제대로 켜주고 이게 정상 동작되는 거니까 무슨 작업을 먼저 해보시냐면은 이 정상 동작되는 테스트 패널을 여러분이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테스트 패널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죠? 패널은 어차피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 고장 입고된 것은 그래서 정상 작동되는 테스트용 패널에 결합해서 진짜 영상이 구현되는지를 왜냐면은 지금 5V VCC는 들어갔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스케일러가 그쵸? 스케일러가 어떤 그 영상 신호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는 이제 이렇게 테스트 패널 정상 동작되는 거죠. 뭐 한 23인치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수리하고 나서 여기다 꽂아서 이상이 없는지를 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화면이 지금 둥둥 떠가죠? 정상이라고 봐야죠. 지금 스케일러가 정상적으로 영상 신호를 분석을 해서 타이밍 컨트롤을 보내서 타이밍 컨트롤에서 2차 가공을 해서 LVDS가 필요한 그죠? 영상 신호를 2차 가공하고 그 다음에 위치 정보를 줘서 화소의 위치 정보를 줘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죠. 정상이라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 고장난 패널을 고쳐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 패널, 테스트용 패널이에요. 테스트 패널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걸러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요령을 알면은 좀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요령 모르면은 저 고생도 좀 많이 하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모르시는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내가 하는 방법에 편승 발전시켜서 좀 더 좋은 방법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죠? 네. 요 밑에 쇼트가 나니까 항상 여러분이 뭐 실리콘 패드라든가 저는 이제 이거 그 마트 가서 산 건데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노트북 할 때 기스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깔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죠? 자, 220V 넣었어요. 영상까지 집어넣으면은 이게 복잡해져 가지고 그냥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하는 거죠. 이렇게 잡고 예. 여기 220V 라인 손을 잡으세요. 밑으로 빠지지 않게끔. 자, 둥둥 떠다니죠? 예, 그러면 AD 보드, 립스 보드 좀 수리한 거는 다 정상이다. 그죠? 다 정상이다고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뭡니까? 그 AD 보드 쪽에 용량 감퇴된 콘덴서 있죠? 그거도 용량 감퇴가 됐다.
해가지고 생각하고 좀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패널 테스트, 패널 쪽에 고장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불량이 있었죠. 그 립스보드 2차 측의 문제, 그 다음에 패널이 흑화 현상이 되는 전기를 넣었을 때 1차 유형 분석에서, 그래서 2차 유형 분석에서는 콘덴서 용량 감퇴된 것까지 확인했죠. 그럼 이제 패널 쪽으로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는데, 패널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패널 쪽에 강의를 많이 또 올려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 패널 쪽에 대한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패널 보드는, 저 패널 쪽은 어떤 원리를 갖고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걸 얘기하고 한번 고장난 부분을 우리 건드리지 않겠냐. 그래서 요 강의를 한번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패널 보드 상세 점검 및 수리 쪽은 다음 강좌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